안녕하세요. 2020년 주택관리사 제23회 민법의 합격을 위하여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근데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이번 회차 강의는 이 기초이론 시간 강의가 됩니다. 자, 기초이론 강의라면은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우리가 숙지해야 될 어떤 용어 등을 친숙히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분들이 법을 처음 공부함에 있어서 민법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법 과목의 어떤 공통적인 문제 중에 하나이지만 법 과목을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부딪히는 첫 번째 문제가 용어의 생소함, 다른 말로 용어의 어려움, 친숙치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왜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느냐?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전혀 어떤 생소한 것 같은 새로운 어떤 용어가 등장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지만 그 의미가 전혀 일상적인 의미하고는 전혀 반대의 의미로도 우리가 알고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용어의 의미가 일상적인 사회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의미보다 그 의미의 범위가 확대해서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축소 해석해서 적용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법에서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최소한 어떤 우리 민법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는 그 민법상의 의미대로 우리가 최대한 시험을 치를 때까지는 그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공부에 임하는 게 가장 어떤 쉬운 공부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알고 있는 기존 어떤 의미대로 어떤 교재를 읽어내는 순간 우리 시험에서 필요한 어떤 내용과는 전혀 엉뚱한 식으로 그 내용이 이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일단 우리가 출발선상에서 바로 내 것으로 하는 게 가장 시험에 쉬운 어떤 학교의 첫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이번 기초 이론 시간에서는 그 용어의 최대한 친숙을 기회를 갖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초 이론 강의에서 어떤 기본적인 용어들이 친숙해졌다면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이론 과정에서 그 내용들을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주요 내용들을 내 것으로 이해를 해서 최종적으로 암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점수를 남들보다 조금 더 쉽게 효율적으로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출발선상으로 우리가 삼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자세한 어떤 시험 공부 방법론은 기본적인 어떤 이론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 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둬서 자세히 그때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일단 토익 부분의 설명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본격적으로 어떤 용어 위주의 우리가 앞으로 진행될 수업과에서 기본적인 어떤 용어들 위주로 민법 순서대로 우리 시험 범위 순서대로 쭉 1년의 용어 풀이 시간을 쭉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은 교재를 페이지 수대로 펴주세요. 첫 번째, 민법 총칙 파트에서 제1장 통칙 파트에서 1절 민법의 의라는 제목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먼저 민법의 의. 민법은 국내에서 존재하는 무수한 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민법은 어떠한 분쟁을 규율할 목적으로 마련된 법이냐는 겁니다. 자, 법이란 것은 왜 필요한 존재가 되느냐? 우리 인간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의 사회 삶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행위의 규칙 또는 기준의 하나로서 국가에 의해서 마련된 강제 규범을 법이라 합니다. 자, 그 중에서 민법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적 분쟁이 아니라 어떠한 분쟁, 민사 분쟁의 규율을 목적으로 마련된 실체법인
일반 사법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민법을 정의를 합니다. 자, 이번 기초 강의 시간에서는 민법의 의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게요. 자, 민법이 어떠한 법이냐? 이게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실질적 개념에 따라서 민법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근데 이때 민법이라면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분쟁 중 민사 분쟁만을 규율 대상으로 합니다. 그때 민사 분쟁이라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재산 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분쟁 또는 가족 관계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분쟁을 규율 목적으로 마련된 법이 민법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는 뭐예요? 민사 관계 또는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민사 분쟁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재산 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합니다. 자, 우리 인간은 누구나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재산 문제입니다.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어떤 재화들을 소비 내지 이용치 않고서는 우리의 삶을 영위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왜 어떤 재산 관계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정한 물건을 소비 내지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물건의 어떤 이용 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한 법을 우리는 물건법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물건법. 그 다음,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경제적인 어떤 수요들을 예전에 자급자족 사회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했겠지만 오늘날에서 어떤 분업화된 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전문적인 어떤 능력 있는 파트에서는 내 능력을 거기다가 팔고서 쉽게 말하면 거기로부터 그 대가로서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받아서 타인의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면은 그 행위를 돈을 주고 사서 이용하는 그런 식으로 생활의 수요를 충족할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이 재산관계 중에 또 하나이면은 일정한 어떤 경제적 효용을 더하기 위해서 타인의 행위를 이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특정한 자가 특정인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법률 관계를 채권관계라 합니다. 채권관계. 이와 같은 채권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적 분쟁을 규율을 목적한 법을 채권법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분쟁은 크게 두 가지. 물건의 이용 내지 소비와 관련해서 이러한 법적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한 물건법의 영역과 특정인이 특정인에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떤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채권법으로 두 파트로 크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보면은 주로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인간은 누구든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일 수는 없다. 그죠? 즉, 내가 현재 어떤 고아라면은 가족이 없을 뿐이지, 처음부터 가족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가족 관계에서 일어난 어떤 법적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어떤 가족 관계는 다시 크게 두 가지 파트. 일정한 친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고 이에 대해서 일어난 법적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법을 친족법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일정한 자가 사망을 했을 때 그 자가 가졌던 재산상의 모든 권리 의무가 일정한 친족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 상속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속 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법적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파트를 상속법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가족 관계에 관한 어떤 법적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친족법과 상속법을 묶어서 가족법, 다른 말로 신분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건법과 채권법은 뭐요? 다른 말로 재산법이다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민법은 크게 제3법과 가족법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시험의 대부분의 어떤 문제, 즉 60%를 점하는 민법 총칙이라는 과목은 그 중에서도 민법 총칙, 줄여서 민총이라고 적을게요. 민법 총칙이라는 것은 용어상으로는 이와 같은 개별 제3법과 개별 가족법의 어떤 공통적인 원리나 내용을 미리 뽑아서 배우는 어떤 과목을 민법 총칙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법전을 총칙 파트, 개별법 파트로 나눠서 어떤 법전을 만드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가장 어떤 논리적인 어떤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국가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 민법을 만들면에 있어서 우리가 독일법을 수입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도 민법 총칙과 물권법, 채권법을 바탕으로 한 제3법, 친족법, 상속법을 바탕으로 한 가족법, 이와 같이 민법전이 엮여져 있고, 그중에서 우리 시험에 보면은 민법 총칙 파트와 제3법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 범위고, 그중에서 민법 총칙에서 60%의 문제, 40문항 중 24문항이 출제가 되고, 물권법에서 20%, 8문제가 출제가 되고, 채권법에서 20%, 8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친족 상속법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이라 하면은 용어상으로는 이 같은 개별 제3법, 가족법을 배우기 전에 양자의 어떤 공통적인 원리나 원칙을 묶어서 미리 배우는 과목을 민법 총칙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보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법이 민법입니다. 자, 그 중에서 민법은 사법에 해당을 한다. 이게 어떤 말이냐? 국내에는 무수한 법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들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분류를 하게 되면 사법 파트와 공법 파트로 대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공법이라 하면은 어떠한 법들을 묶어서 공법이다 하느냐? 국가와 국민과의 어떤 생활관계에서 일어나는 법적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법들을 묶어서 공법에 속한다 그럽니다. 대표적인 게 형법, 각종 소송법, 행정법, 헌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공법에 해당할 겁니다. 저 공법이라 하면은 내가 어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삶을 영위할 때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명령하고 강제를 하게 되겠죠. 그 와중에서 일어났던 법적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법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국가가 통치권이라는 우월적인 국가 권력을 통해서 국민에 대해서 일정한 의무 이행을 명령 강제하는 것 같은 불평등 관계에서 일어나는 법적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합니다. 이와 같은 법들의 어떤 특징을 가지는 법들을 모두 묶어서 한꺼번에 공법이다 합니다. 근데 사법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국가와 국민 간의 어떤 법적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법이 아니라 개개인간의 사회생활 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부딪히는 법적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법들을 통틀어서 사법에 속한다 그럽니다. 대표적인 게 민법이죠. 즉 민법은 우리 개개인이 어떤 생활을 하게 됨에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면 피고용자를 고용을 하겠죠. 이 같은 고용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법적 분쟁. 내가 타인으로부터 지금 집이 없죠. 그러면 주택을 매수를 하죠. 이 같은 매매 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법적 분쟁. 돈이 없으면 타인의 어떤 아파트를 전세를 얻어서 그죠. 이 같은 전세 관계에서 일어나는 법적 분쟁. 즉, 이와 같이 법적 분쟁 중에서도 우리 개개인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일어나는 개인 간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법적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법들을 통틀어서 사법에 속한다 그럽니다. 그 사법은 공법과 대비해서 평등한 개개인들 간의 사회에서는 어떤 법적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만든 법을 통틀어서 사법이다 한다. 그래서 공법과 사법을 나누는 어떤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죠? 다른 말로. 그래서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는 실익, 도대체 그 이익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자, 공법과 사법을 나눈 이유는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는 어떤 절차가 다릅니다. 즉, 국가와 국민 간의 법적 분쟁이 발발했을 때는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는 행정소송법에 따라서 행정법원의 재판에 따라서 해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개개인 간의 민사 분쟁은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민사법원의 어떤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공법과 사법을 나누는 실익은 그 분쟁 해결 절차가 다르다. 또 하나는 이 같은 공법이라면 개개 어떤 공법에 속하는 무수한 법들이 개별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이념은 따로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공법을 지배하는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적인 이념은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 법치주의라는 어떤 이념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법치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용어죠. 국가가 어떤 우월적 지위에서 국가 권력을 남용을 하게 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평화로운 어떤 삶을 영위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국가가 통치권을 행사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가 마련한 법에 따라서 통치권을 행사를 해라, 그죠? 그래서 이 같은 공법관계는 법치주의 원리가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사법관계는 분쟁이 발발했을 때 최종적으로 가장 완벽한 어떤 해결 방법은 공권력을 빌려서, 그죠?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한 게 가장 일반적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해결 방법이겠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죠. 즉 우리가 일상 사회생활에서도 여러 번 우리 스스로도 경험이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가 났다. 근데 어떡합니까?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해결할 필요 없죠. 서로 화해를 해서 그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개개인 간의 어떤 법적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법인 사법은 사적 자치라는 원칙이 지도 원리가 됩니다. 자, 한문 그대로요. 사적 자치라면은 개개인 간의 사적인 생활 관계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로이 형성을 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원칙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해당 파트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법조문이 있으면 뭐예요? 법조문은 크게 두 가지의 어떤 성질로서 다시 대변될 수가 있습니다.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라는 용어로서 대별할 수가 있어요. 강행법규는 다른 말로 강행규정, 임의법규는 다른 말로 임의규정이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느낌을 왔죠, 그죠? 강행법규라면 그 법이 있다면 그 법은 반드시 국민은 지켜야 한다, 그죠? 따라서 그 법에 반하는 어떤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성질의 어떤 법조문을 강행규정 또는 강행법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임의법규라는 용어는 뭐예요? 그 법규정을 따르고 안 따르고는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다, 그죠? 따라서 자신들의 의사로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가 있고, 즉 다른 말로 뭐예요? 자신들의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가 우선해서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고, 그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임의법규가 당사자 간에 일어나는 법적 분쟁의 해결 기준으로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성질의 규정을 임의법규다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나눴을 때는 공법관계는 법치주의 원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공법에 대한 법조문들의 규정, 법규정은 원칙 대부분 어떻게 되세요? 강행규정으로 엮여져 있겠죠. 그런데 개개인 간의 어떤 법적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사법은 사적 자치 원칙이 지배 이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요? 개개인 간의 분쟁은 첫 번째 해결 기준이 뭐요? 자신들의 합의가 우선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고 없으면 보충적으로 이 어떤 사법 규정에 따라서 이 어떤 사법 관계에 관한 어떤 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사법은 사적 자치 원칙이 지배 이념이기 때문에 사법의 법조문, 법 규정은 대부분 이미 법규 형태로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설명이 될 거예요. 예,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법은 사법인데요. 일반 사법이다,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일반법이란 겁니다. 일반법. 자, 일반법은 다른 말로 우리는 보통법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법. 일반법과 대비되는 법을 우리는 특별법 또는 다른 말로 개별법이다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특별법과 일반법을 왜 구별하느냐? 우리가 고등학교 때 우리가 법을 전공치 아니한 모든 대부분의 수험생 입장에서도 이 파트는 우리가 피상적으로는 들어봤던 부분이 될 겁니다. 자, 법은 크게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눌 수가 있고, 나누는 이유는 어떤 하나의 어떤 사회생활의 법적 분쟁이 발발했을 때 일반법의 적용도 가능하고 특별법의 적용도 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해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특별법이 우선해서 적용이 되고 특별법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일반법이 보충적으로 적용이 되더라. 이와 같은 어떤 이유에서 양자를 구별하더라, 그죠? 그 중에 민법은 일반법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일반법에 해당합니다. 즉, 일반법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민사관계 어떤 법적 분쟁이라면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죠? 즉, 내같이 힘없는 일개 강사였던 또는 뭐요? 국가의 어떤 통치권을 최고 정점에서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이 되었던 똑같은 민사관계 분쟁은 똑같이 민법의 규정을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주권이 작용하는 다른 말로 통치권의 어떤 실효성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법이 실효성이 있죠. 적용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하면 대한민국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이 영토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통치권은 남한 파트에서만 통치권이 실효성이 있다, 그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법은 어디까지요? 남한 지역에 한해서만 일단은 실효적으로 시행이 되고 적용이 되고 효력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일반법이라면은 그 분쟁의 발발 지역이 제주도가 되었던 서울이 되었던 뭐요? 똑같은 민사 분쟁이라면 어느 장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든지 간에 구별 없이 똑같이 민법을 적용합니다.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법을 일반법이다 합니다. 다른 말로 보통법이랍니다. 즉, 그 장소가 어디가 됐든 뭐요? 그 당사자가 누가 됐든 두루두루 똑같이 평등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그 사건이 민사 사건이라면. 근데 특별법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즉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차별적 취급을 한다, 그죠? 즉 민법에 대한 대표적인 특별법이 상법입니다. 상법. 즉 상법이라면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규율 대상으로 하지 않고 상법의 규율을 받고 있는 자를 상인이랍니다. 상인. 근데 이 어떤 상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는 상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게는 어떤 상이라는 개념을 알 필요가 없지만,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상인 개념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이때 상이라면 대표적으로 각종 회사가 상인입니다. 상인.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권리주체를 상인이다.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자가 아니라 이 어떤 상인이 이 어떤 사법적 법률 관계 중에서도 어떤 상사관계, 상행위를 통해서 형성되는 어떤 법률 관계 같은 법적 분쟁만을 규율 대상으로 합니다. 즉 재산관계 어떤 법적 분쟁 중 뭐요? 그 당사자가 상인으로서 상인 간에서 생긴 어떤 상사관계의 어떤 법적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상법도 적용이 가능하고 민법도 적용이 가능하다면 우선적으로 뭐요? 상법을 먼저 적용을 하더라. 그런데 이와 같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분은 상대적입니다. 즉 상법도 뭐요? 자기보다 특히 또 상법은 모든 회사를 규율 대상을 합니다. 근데 특별법에는 다시 회사 중 주식회사를 특히 규율 대상으로 하는 어떤 법들도 마련하겠죠. 그러면 그와 같은 법은 상법에 대해서 다시 또 세부적으로 범위를 나누어서 특별한 어떤 세부적 파트를 규율한다 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와 같은 주식회사에만 적용되는 법과 관련해서는 상법이 일반법의 어떤 위치에 있고 그 주식회사만을 규율하는 법이 특별법의 위치에 있겠죠. 이와 같이 일반법과 특별법은 비교 대상에 따라서 저희는 상대적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일반법이 그런 의미요. 즉 일반법이라 하면 원칙적으로 민법을 대비해서 설명하면 그 사건이 민사적인 어떤 사건이라면 그 당사자가 누구였던 또는 뭐요? 그 분쟁의 발발 지역이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똑같이 적용되는 같은 성질을 가진다. 그에 대비해서 어떤 특별한 당사자 또는 특별한 어떤 상황에 한해서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 이를 특별법 또는 개별법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응용을 합니다. 우리 민법은 총 가족법까지 1118조, 우리 국내에서 존재하는 어떤 단일 법전 중에서는 가장 방대합니다. 방대요. 근데 그 개별 조항이 민사관계 중 특별한 민사관계 한해서만 적용되는 어떤 조항도 있고, 민사관계라면 모든 민사관계에 다 적용되는 어떤 법조항도 있습니다. 그럼 제목을 붙여볼게요. 자, 1118개 조문 중 대표적인 게 우리가 조금 이따가 확인할 어떤 민법 1조라든지 민법 2조 등은 이 어떤 모든 민사 관계에서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 같은 조항은 우리가 응용하면 어떻게 읽을 수 있겠어요? 일반 조항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일반 조항. 모든 민사 사건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 같은 조항은 일반 조항이다. 일반 조항. 근데 반대로, 자, 우리가 민법전 우리가 그때 수업을 하게 되면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매매라는 어떤 법적 파트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법조문을 쭉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럼 매매 파트에서 마련된 법조항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에 한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매매와 관련해서 법적 분쟁에 한해서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겠죠. 이와 같은 조항은 뭐예요? 개별 조항이다 합니다. 개별 조항. 그러면 똑같이 응용이 됐죠.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그럼 매매 파트에서 일어나는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항을 먼저, 즉 매매 파트에서 규정된 조문을 가지고 먼저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이와 같은 매매 파트에서 그를 규율하는 법조항이 뭐예요? 직접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 조항을 가지고 해결을 한다. 그죠? 그런 느낌 정도로 우리가 이 시간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민법은 사법 중에서도 대표적인 일반법적인 지위에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체법과 대비되는 게 절차법이에요. 절차법. 절차법은 각종 소송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송법. 자, 그러면 응용을 합니다. 그러면 민법 파트에서 일어나는 어떤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떠한 법에 따라서 그 분쟁을 해결한다? 예, 소송법이죠. 어떤 소송법이요? 민사소송법. 그럼 행정사건에 대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다루고 있는 법은 뭐예요? 행정소송법. 그럼 형사사건에 관한 어떤 절차 규정을 다루고 있는 법은 형사소송법.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떠한 법이 실체법이냐? 우리가 민법 조문을 읽다 보면은 어떠한 요건이 구비되면, 즉 어떠한 어떤 전제 사실이 있다면은 그를 바탕으로 누구에게 어떠한 권리 의무가 발생을 하느냐. 이와 같이 실체법이라면 뭐요? 일정한 원인이 있다면은 그에 따라서 뭐요? 결과적으로서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원인이 있다면 일정한 자에게 권리가 발생을 하고 또는 반대되는 자에게는 뭐예요? 의무적 의무가 생겼죠. 이와 같은 권리가 어떠한 요건에서 발생을 하고 어떠한 요건에서 권리가 변경되고 어떠한 요건에서 권리가 소멸하느냐, 이와 같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을 실체법이라 합니다. 자, 예를 들게 되면은 상식적으로 보세요. 갑을 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다. 즉 매매라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 한 명은 매도인, 그럼 을은 어떻게 해요? 매수인으로 읽을 수 있겠죠. 그러면 상적으로 갑을 간에 매매 계약이 있었다면은 매도인은 약속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생기고, 반대로 매수인은 뭐예요? 그 대가로 매매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겠죠. 이와 같이 일정한 이와 같은 원인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당사자 간에 어떠한 권리 의무가 발생을 하고, 그 같은 권리 의무가 뭐예요? 어떤 요건에서는 변경되고 소멸을 가져오느냐, 이 같은 원인과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어떤 법을 뭐예요? 실체법이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실체법에 해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납니다. 그래서 매매 대금을 다 완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아니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육체적 힘이 세다 해서 매도인을 패서 권리를 실현할 수가 없겠죠. 오늘날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법원에 가서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하여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이와 같은 나의 권리를 실현을 한다 그죠. 이와 같이 절차법이라 하면은 실체법 상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 의무가 약속대로 실현이 되지 아니했을 때 그 실체법 상에서 발생한 권리 의무를 실현하는 절차를 다루고 있는 법을 절차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민법은 그래서 실체법에 해당하고 민법에 대한 절차법은 뭐예요? 대표적인 민사소송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민법을 시험 과목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해서 쭉 1년의 과정 합격할 때까지 민법을 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민법이라는 것은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법의 기초 어떤 법에 해당하고, 그래서 각종 어떤 용어들이라든지 제도들이 민법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이 가장 우리 사회에서 기초법 또는 기본법이기 되기 때문에 민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 뭐요?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법들이 그의 토대에서 다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민법은 쉽게 개정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한번 만들어지면 이와 같은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민법은 쉽게 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1958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족법은 어떤 가족관계 제도 등이 변경이 되고 어떤 남녀평등 사상 등의 어떤 이념 시대적 변천에 따라서 가족법은 10차례 이상의 어떤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3법은 58년도에 만들어져서 거의 개정이 없었습니다. 84년도에 조문 한두 개가 신설된 적이 있었지만 개정 작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졌다고 하면요, 근 60년, 반세기 이후에 2011년도부터 해서 개정 작업이 마무리해서 지금 현재 시행이 일부 조문들이 많은 부분들이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년이 걸쳐서 반세기 이후에 개정이 되었다 그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지면 민법과 같은 특질이 있기 때문에 개정이 힘듭니다. 자, 그 같은 성격을 가지는 가장 기초법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민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나머지 모든 법은, 우리 국내에 있는 모든 법은 민법을 토대로 어떤 개념 등이 정해지기 때문에 민법만 제대로 알게 되면 나머지 법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극단적으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가장 기초법이 민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민법은, 그러면 느낌을 가져볼게요.
가장 기초법이기 때문에 민법 조문은 아주 구체적으로 민법 조문이 정해져 있겠습니까? 나머지 법들을 다 통과하고 있는 가장 기초법이기 때문에 민법 조문은 아주 추상적, 일반적으로 조문이 마련되어 있겠습니까? 어디 계세요? 후자입니다. 따라서 민법 조문은 아주 추상적인 어떤 내용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어떤 법 조문하고는 많은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건축법이라든지 주택법 등을 생각한다면 내가 어떤 요건이 있으면 어떤 요건에서 어떤 지역에 있는 토지로 시장의 어떤 건축 허가를 받아서 몇 층의 높이를 대지 면적의 몇 평까지는 건축을 몇 층까지 지을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법조문을 읽으면 누구든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리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근데 민법은 아주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문을 우리가 일반인들이 읽었을 때 또는 전문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었을 때 그 내용을 이리적으로 파악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다른 법보다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민법의 어떤 해석을 둘러싸고 어떤 다툼이 있다면 최종적으로 누구의 해석이 거리를 가진다. 즉 법의 최종적인 해석은 법원이죠. 그중에서 우리는 신급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해석요? 대법원의 해석이 최종적인 해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민법 조문의 어떤 법적 해석과에서 분쟁이 있다면 대법원의 견해가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해석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우는 어떤 학문 중에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으로 크게 대별을 했을 때 법은 뭐예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회과학에 해당합니다. 사회과학. 따라서 자연과학은 심하게 말하면 답이 정해져 있죠. 답은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사회과학은 자신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등에 따라서 다 어떤 사회 현상을 달리 볼 수밖에 없죠. 생긴 게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 다르고, 따라서 나의 생각만이 절대적으로 옳을 수가 없죠. 그래서 너의 생각도 옳고 나의 생각도 옳고, 그래서 나의 생각만을 고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쟁이라면 해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약속대로 최종적인 어떤 판단권을 우리가 누구에게 사법부인 그중에도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민법은 대표적인 사회과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공부를 함에 있어서 어떤 논란이 있는 파트는 항상 누구의 견해를 머릿속에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시험에서 답이 될 수가 있는 것은 다음 중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그래서 대법원의 판례를 최대한 어떤 주요 파트는 기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민법의 의의까지 봤습니다. 즉 민법이라면은 국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모든 분쟁이 아니라 그래서 민사 분쟁을 규율할 목적으로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 규범 중에 하나로서 사법에 속한다 그죠. 사법 중에서도 대표적인 일반 사법적 지위를 가지고 실체법에 해당하더라. 자, 이런 정도로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교재 파트를 보세요. 1절 민법의 의, 즉 민법이란 형식적으로는 민법이란 이름을 가지는 민법전만을 말하나, 자, 이 개념 우리가 이론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국내에서 존재하는 모든 법들 중에 어떠한 법들, 사인간적, 다른 말로 개인간의 어떤 일어난 분쟁 중 민사적 법률 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서 국가에서 마련된 실체법인 일반 사법을 민법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와 같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우리 시험 과목으로 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2절로 갑니다. 제2절. 제2절의 제목이 민법의 법원입니다. 민법의 법원. 자, 우리 한글로서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법원의 개념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에서세가라는 개념과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원은 이 원자를 씁니다. 즉 서초동에 있는 어떤
서울지방법원 또는 뭐요? 옆에 있는 대법원 이런 것들을 떠올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법원은 이 개념이요. 즉 법적 분쟁이 발발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해서 어떤 마련한 인적, 물적 설비 등 쉽게 말하면 뭐요?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그와 같은 어떤 기관을 법원이라 한다 그죠, 법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법원이라는 하면은 이 법원이 아니라 이 원자를 씁니다. 근원원자다 그죠? 근원자. 그래서 한마디로 민법의 법원이라면은 금방 봤던 민법의 의의를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민법이라면은 민사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하죠, 그죠? 따라서 민법의 법원이라면은 이 어떤 민사 분쟁의 해결 기준이 되는 민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 이게 민법의 법원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의미입니다. 즉 한마디로 민사 분쟁이 발발했을 때 법관은 아무런 법을 가지고 그 분쟁을 해결할 수가 없죠. 민사 분쟁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을 가지고 민법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겠죠. 따라서 민법의 법원이라면 민사 분쟁의 해결 기준이 되는 민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 그래서 아주 쉽게 우리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부적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조금 더 고급화시켜서 민법의 법원이라면 민사 분쟁의 해결 기준이 되는 실질적인 민법의 존재 형식 또는 인식 근거 이와 같은 용어로서 법원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해는 금방 우리가 같이 이해했던 파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즉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실질적 민법은 어떠한 것이 있느냐. 다른 말로 뭐요? 어떠한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즉 문자로 된 성문의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아니면 뭐요? 간섭법 등 형태가 없는 문자로 되지 않는 불문의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또는 뭐요? 그와 같은 실질적 민법에 어떠한 근거로서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느냐. 이와 같은 용어로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해는 금방 우리가 같이 이해를 했던 그런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즉 한마디로 민법의 법원이란 민사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재판의 기준이 되는 민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 이를 민법의 법원이라 합니다. 자, 교재 의의를 보세요. 로마자 1번 법원의 의의. 즉 민법의 법원이란 사인간의 민사 분쟁에 적용되어야 할 재판의 기준, 즉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존재 형식 또는 인식 근거를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문자로 된 뭐요? 성문법과 또는 문자로 되지 않는 간섭법 등 불문법의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대별을 할 수가 있고, 이에 앞서 로마자 2번 민법 제1조에서 법원이란 제목하에, 자, 가로 부분이 그 해당 법조문의 제목입니다. 이때 법원은 뭐요? 이 원자를 의미합니다. 법원이란 제목하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간섭법에 의하고 간섭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되죠. 즉 1조에 의하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읽어볼게요. 민사에 관해서, 이때 민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민사 분쟁을 말하죠. 즉 민사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에 관해서 뭐요? 법률이 있다면 법률에 따라서 먼저 해결을 하고,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법률이 없으면 간섭법에 의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반대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법률이 존재한다면 먼저 법률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그래서 법률이 있다면 간섭법 등은 재판의 기준이 될 수가 없겠죠. 근데 법률이 없다면 두 번째 간섭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간섭법도 없을 때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조리에 따라서 재판을 해라 그죠. 이게 1조의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볼게요. 민법 제1조는 민사적 법률 관계에 적용되는 법원의 종류, 즉 재판의 해결 기준이 되는 법원을 세 가지로 나누죠.
법률 간섭법 조리다. 그죠? 그래서 법원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법원이 법률 간섭법 조리 세 가지가 있을 때 내가 그 민사 분쟁을 담당하는 법관이 되었다. 그때 내 멋대로 법률 간섭법 조리 가지고 재판을 할 수가 없죠. 순서가 있더라고요. 먼저 그 민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이 있다면 법률을 가지고 먼저 재판을 하고, 법률이 없다면 두 번째 간섭법, 간섭법도 없을 때 마지막에 조리에 따라서, 그래서 법원 간의 적용 순서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1조에 의하면 민사법원으로서 법률 간섭법 조리를 규정을 하고 있고, 민사법원의 적용 순서와 관련해서는 성문법인 법률을 먼저 적용을 하고, 즉 법률은 문자로 되어 있죠. 즉 성문법으로 되어 있다고 그죠. 따라서 성문법인 법률을 가지고 먼저 적용을 하고, 이와 같은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문자로 되지 아니한 불문법, 그중에서 간섭법을 가지고 먼저 재판을 하고, 간섭법이 없을 때는 최종적으로 조리순으로, 그죠. 이와 같이 현행민법은 분쟁이 발발했을 때 성문법과 그다음에 간섭법과 조리를 묶어서 한마디로 불문법이다 할 수 있다, 그죠. 이와 같이 법원이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민사 분쟁은 성문법인 법률을 가지고 먼저 재판을 하고, 이와 같은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불문법을 가지고 재판을 한다, 그죠. 이와 같이 어떤 분쟁이 발발했을 때 성문법과 불문법 중 어느 것을 가지고 먼저 분쟁을 해결할 것이냐, 그와 관련해서 성문법을 가지고 먼저 분쟁을 해결하는 국가를 성문법주의 국가다 합니다. 그럼 반대로 간섭법 등 불문법을 가지고 먼저 분쟁을 해결한 국가를 불문법주의 국가다 할 수 있겠죠. 우리 1조에는 우리 민법은 어떤 것을 성문법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민법의 1조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어떤 본격적으로 관리사민법 2020년 23회 민법 시험을 공부함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관건으로 삼아야 될 게 용어의 친숙함이다, 그죠? 이와 같은 목표 의식을 가지고 기초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와 그래서 첫째 시간은 민법 1조에서 우리가 배우던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의의와 그와 그래서 민법의 법원가에서 1조의 어떤 내용 등까지 살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참고 파트에서 각종 법률 용어들을 살피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